좋은 집에 시집 가면 좋은 옷에 생전 배불리 먹다 죽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신여성이 먹고만 살다 죽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금수지요. 조상이 벌어놓은 밥, 그걸 그대로 받은 남편의 그 밥을 또 얻어먹고 있는 것은 우리 집 개나 마찬가지지요. 여자라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다. 또 조선 사회의 여자보다 먼저 우주 안 전 인류의 여성이다. 오냐? 사람이다. 그리고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 여자도 사람이 될 욕심을 가져야 한다. 안녕하세요. 강혜영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114번째입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100년을 앞서간 신여성, 나혜석입니다. 제가 신여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여성을 신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신여성이 어떤 의미일까요?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까지 신식 교육을 받은 여성들을 신여성이라고 합니다. 혹은 한 인간으로서 자기 주체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근대의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죠. 그런데 이 신여성이란 말은 우리가 만들어낸 말은 아닙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말인가?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영국의 여성들이 우리도 바지 입게 해달라. 우리도 투표권 달라. 라면서부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여성들을 일컫기 시작한 것이 신여성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도 보기 드물게 미국이나 유럽, 일본으로 유학을 다녀온 여성 인텔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재능은 뛰어났지만 당시의 유리천장은 너무 단단했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고 세상에 맞서고 싶지만 쉽지 않았죠. 그런 여성들이 봉건사회에 맞서서 보여준 그들의 저항은 때로는 자유연애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자유연애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윤심덕과 그리고 김우진입니다. 윤심덕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입니다. 그리고 김우진은 극작가였죠. 한 사람은 성악가, 한 사람은 작가. 똑같이 뭔가 통하는 게 있겠죠. 예술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잘 통했습니다. 일본 유학에서 이들은 함께 순례 연극단을 만들었고 사랑에 빠졌죠.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우진이 유부남이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조혼의 풍습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10대 중반이면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이라는 건 집안에서 연결해준 사람과의 결혼이었죠. 사랑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의 사랑은 쉽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제 갈 길을 가게 됩니다. 윤심덕은 소프라노였기 때문에 오페라 가수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오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겠어요? 아니었겠죠. 그렇다고 집안이 아주 풍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동생들의 유학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대중가요를 불러야 됐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의 한 레코드사에서 녹음을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윤심덕은 다시 일본으로 들어갔고 김우진은 고향으로 내려가 있었죠. 고향에서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서 하고 있었는데 영 내키지 않았죠. 결국 그 삶에 만족스럽지 않았던 김우진 역시도 일본으로 가출을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다시 일본에서 만나게 되죠. 그러면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결국 동반 자살로 막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배 위에서 바다로 뛰어들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이 바다로 뛰어든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심덕과 김우진의 이 동반 자살이 정말 동반 자살인가 아니면 죽음을 가장한 도피인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일본에서 부산으로 오는 배 위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심덕은 일본에서 녹음을 했죠. 그 녹음을 다 끝내고 나서 윤심덕이 한 곡을 더 녹음하고 싶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녹음된 곡이 사해 찬미입니다. 그 사해 찬미는 윤심덕의 마지막 곡이 되었죠. 윤심덕의 자살 소식에 사해 찬미가 들어가 있는 레코드판은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이 사해 찬미라는 노래의 가사는 윤심덕이 직접 지은 가사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어쩌면 윤심덕이 자살을 마음에 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사의 일부분을 보면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이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그리고 김우진이 쓴 시도 있습니다. 김우진이 쓴 시 제목이 사화생의 이론입니다. 시의 제목이 굉장히 난해하죠. 그렇죠? 이 시의 시작과 끝부분을 보면 왜 살고 있어? 죽으려고. 당신은 지금 살고 있어? 아니요. 그러나 죽음을 바라고 있어. 참으로 살려고. 그 역시도 어쩌면 죽음을 예언하는 듯한 시를 지었던 거죠. 이러한 두 사람의 사랑, 비극으로 끝난 이 사랑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고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로도 만들어졌고 뮤지컬로도, 그리고 지금은 연극으로도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여성으로서 세상에 맞서기 위해서 자유연애를 보여주었던 또 한 명의 신여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나혜석입니다. 나혜석에게는 3년 동안 끈질기게 결혼해 달라고 프로포즈를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진 않았지만 결국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혜석은 그에게 파격적인 결혼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결혼 조건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결혼은 그 당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국 최초의 청첩장이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지금은 결혼하면 청첩장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청첩장이라는 거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신문에 실은 겁니다. 신문의 내용을 보면 삼가 아래입니다. 4월 10일 정동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거행해야 할 것이니 그날 행차에 자리를 빛내주기 바랍니다. 신랑은 교토제국대학 출신의 법학사 변호사 김우영이고 신부는 도쿄 여자미술학교 출신의 나혜석 양입니다. 이렇게 광고까지 싣고 대대적인 결혼식을 치렀던 거죠. 그 결혼식 사진이 지금도 남겨져 있습니다. 김우영과 나혜석의 결혼식 모습입니다. 당시 굉장한 이슈가 되었겠죠. 더 놀라운 것은 나혜석이 제시했던 파격적인 결혼 조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일생을 두고 지금과 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오 하고 요구합니다. 나만 사랑하라는 얘기겠죠.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지위가 좀 있고 부가 좀 있다고 하면 여러 명의 첩을 거느리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첩을 두지 말란 얘기겠죠. 결혼 조건 두 번째는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마시오 라는 겁니다. 자신은 보통의 여자처럼 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살겠다는 거였죠. 세 번째는 더욱더 파격적입니다. 시어머니와 전실 딸과는 별겁게 하여 주시오. 시어머니와 같이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김우영은 이미 한 번 결혼을 한 남자였습니다. 상처한 거였죠. 부인이 먼저 죽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혜석은 시어머니와도 같이 살지 않겠다. 전처의 딸과도 함께 살지 않겠다. 하고 요구했던 거죠. 이러한 조건을 김우영이 다 수락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은 더 놀라운 것입니다. 첫사랑의 무덤에 비색을 세워주세요. 나혜석의 첫사랑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같이 신혼여행을 가서 거기에 자신의 첫사랑의 비석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나혜석에게 그 첫사랑이 어떤 의미였길래 결혼할 남자에게 이런 요구를 했던 걸까요? 나혜석의 첫사랑, 시인 최승구였습니다. 굉장히 잘생겼죠. 미남자죠. 최승구와 나혜석은 일본 유학에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 사람은 요리화가이고요. 한 사람은 시인이죠. 일제강점기 때 문학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춘원 이광수라고 있죠. 그 당시에 와세다 대학에 이광수가 있다면 게이오 대학에는 최승구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촉망받는 천재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혜석은 최승구와 사랑에 빠졌죠.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 역시도 쉽지 않았습니다. 최승구 역시도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거든요. 집안에 의해서 10대 때 원치 않은 결혼을 했었던 겁니다. 최승구는 나혜석을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부인과 이혼하고 나혜석과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약속하기 위해서 약혼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죠. 결국 집안에서는 학비를 끊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최승구는 병을 얻었습니다. 폐결핵이었습니다. 병이 점점 심해지고 그래서 그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서 요양을 해야 됐습니다.
그의 건강이 더 악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혜석이 그의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최승구의 고향은 전라도 고흥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최승구를 만나고 간호를 해주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최승구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첫사랑의 사망 소식을 듣고 나혜석은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내 정성을 다하여 그 친구에게 위안을 주었더라면 그는 결코 죽지 않았으리라. 내가 곤히 자다가도 깜짝 놀라 깨면 먼저 내 뇌를 때리며 내 살을 찌르는 것은 내게 이러한 유한이 있음이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벌써 나와는 딴 세계의 사람이라. 내가 아무리 안아보고 싶어도 안을 수 없고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 없다. 첫사랑을 잃은 슬픔에 나혜석은 좀채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나혜석에게 끊임없이 구애를 하고 3년을 기다려 주었던 이가 남편 김우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우영은 나혜석의 파격적인 결혼 조건, 나혜석의 첫사랑, 전라도 고흥에 있는 최승구의 무덤으로 신혼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혜석은 최승구와 주고받았던 편지들을 모두 불태우고 땅에 묻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 김우영은 비석을 세워주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당당하게 자신의 첫사랑이 있었다. 그 첫사랑의 무덤에 가서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달라. 이런 당당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여성이었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런데 100년 전에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당찬 여성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 이제는 그 첫사랑을 잊고 당신에게 집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혜석은 그 시대 보기 드문 당찬 여성이었습니다. 그럼 나혜석이 어떤 인물인지 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엄친딸 페미니스트. 나혜석은 수원에 있는 부잣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나혜석의 아버지는 용인 군수였고 할아버지는 참판을 지낸 분이셨습니다. 참판이라 그러면 차관급이에요. 굉장한 재력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 딸 가리지 않고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나혜석은 서울로 가서 진명여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진명여학교는 그 당시 황실에서 지은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1913년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나혜석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의 졸업생 나혜석. 그녀는 졸업시험에 최우등 성적을 얻었다. 최우등 성적으로 졸업을 한 나혜석이 신문에 실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적도 무척 뛰어났지만 미술 실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오빠의 적극적인 권유로 도쿄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 당시 도쿄에는 여자 미술학교가 있었는데요. 여자 미술학교로는 일본에서 유일한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서양화를 전공하게 돼요. 미술학교에 진학을 했으니까 서양화를 전공하는 게 뭐 별일인가 싶은데 이 당시에는 이 미술학교에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선택하는 전공은 주로 자수라든지 양재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파격적으로 동양화도 아니고 서양화를 전공한 거죠.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또다시 신문에 실렸습니다. 매일신보에 실린 내용입니다. 조선 여자로 도쿄에 유학을 가서 도쿄에 있는 여자들보다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조선 여자로 도쿄까지 유학을 가서도 도쿄의 여자들보다 일본 여자들보다 성적이 더 뛰어났다라고 신문에 실렸던 겁니다. 벌써 10대 후반에 여러 차례 신문에 실리는 인싸 중에 인싸였던 거죠. 그리고 그녀는 동경에서 유학생들의 학우회 단체에서 발간하는 잡지에 글을 실었습니다. 학지광이라는 잡지였는데 거기에 실린 파격적인 글의 제목이 이상적 부인입니다. 과거 및 현재를 통하여 이상적인 부인이라 할 만한 부인은 없다고 생각하는 바요. 현모양처는 이상을 정할 것도 반드시 가져야 할 바도 아니다. 여자를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부덕을 장려한 것이다. 현모양처라는 말은 폐기 처분해야 된다. 그 당시 모든 여성들의 바람이 현모양처였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의 요구가 현모양처였죠. 그런데 그녀는 현모양처란 말은 폐기 처분해야 된다. 이런 파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역사를 무엇으로 꾸미잔 말이요. 다행히 우리 조선 여자 중에 누구라도 가치 있는 욕을 먹는 자가 있다 하면 우리는 안심이요. 그 당시에 세상에 맞서기 위해서 욕을 먹을 각오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나이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집안에서는 조바심이 생기겠죠. 그녀의 아버지는 홍기를 놓친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학을 포기하고 들어와서 시집을 가라고 하죠. 그런데 그녀가 말을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그러자 학비를 끊어버렸습니다. 나혜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학을 하고 돌아와서 직접 돈을 법니다. 여주 여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면서 돈을 벌어서 다시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동경 여자 유학생들의 친목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친목회에서 1917년에 회장으로 선출된 이가 제가 강연에서도 다루었던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 김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나혜석이 총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여자 유학생 친목회에서 여자계라는 잡지를 발간했어요. 그리고 이 잡지에 나혜석이 소설을 발표합니다. 소설의 제목은 경희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 역시 파격 그 자체입니다. 첩이 있는 것도 배우지 못한 까닭이고 그것으로 속을 썩이는 당신도 알지 못한 죄이에요. 그러니까 옆편내 두고 첩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 당시에 첩을 두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첩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입에 올리기 불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런 축첩 제도에 정면으로 맞섰던 거죠. 소설 경희는 최초의 페미니즘 문학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소설 경희에서는 신여성이 구여성을 설득하면서 스스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여성과 구여성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에요. 구여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집애라는 것이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시부모 섬기고 남편 공경하면 그만이니라. 그러자 신여성이 그것은 옛날 말이에요. 계집애도 사내와 같이 돈도 벌 수 있고 사내와 같이 벼슬도 할 수 있어요. 사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는 세상이에요. 그러자 구여성이요. 좋은 집에 시집가면 좋은 옷에 생전 배불리 먹다 죽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신여성이 먹고만 살다 죽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금수지요. 조상이 벌어놓은 밥, 그걸 그대로 받은 남편의 그 밥을 또 얻어먹고 있는 것은 우리 집 개나 마찬가지지요. 굉장히 파격적인 대화죠. 그녀는 여자계라는 잡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라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다. 또 조선 사회의 여자보다 먼저 우주 안 전 인류의 여성이다. 오냐? 사람이다. 그리고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 여자도 사람이 될 욕심을 가져야 한다. 조선 여자도 사람답게 대접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녀는 잡지에 왜 이런 파격적인 글을 실었던 걸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때문이었죠. 그녀의 아버지 나기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들, 딸 똑같이 교육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텐데요. 아들, 딸 똑같이 교육은 시켜주었지만 결코 깨어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막대한 부를 가졌던 그녀의 아버지는 많은 첩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는 나혜석보다 불과 1살 많은 어린 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첩들을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러니 나혜석의 어머니가 한평생을 얼마나 소가리를 하면서 살았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나혜석이 다 보고 자랐던 겁니다. 아버지가 깨어있는 면도 있지만 여전히 봉건적인 가부장적인 면도 있다는 걸 또 잘 보여주는 것이 나혜석이란 이름은 그녀가 고등학교 때 진명여학교를 다닐 때 지은 이름입니다. 나혜석의 어릴 적 이름은 나애기였습니다. 나참판댁의 애기씨라는 뜻이에요. 나혜석의 여동생 이름은 나갓난이었습니다. 나참판댁의 갓난아이다 라는 뜻이죠. 여자가 이름이 뭐 필요하냐 라는 것이
나혜석의 아버지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 환경에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에 그녀가 이런 파격적인 글들을 실었던 거죠. 나혜석이 도쿄 여자미술학교의 서양학과를 졸업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독립운동의 조력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